네, 네, 반갑습니다. SPM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고 SPM이라는 걸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SPM은 사실 머신러닝 전문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미니탭을 저희가 통계 분석할 때 사용하듯이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오픈 소스니까 R 같은 게 있고 사실 뭐 SES라든지 SPSS에서도 머신러닝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미니탭에서도 머신러닝 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이름이 이제 SPM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M자가 모델러예요. 모델.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주어진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이론은 좀 줄이고 실습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미나가 또 핸즈온 세미나다 보니까 실제 많이 만져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도라고 하는 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목차가. 예, 이게 실습 위주로 갑니다. 그 SPM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SP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니탭사에서 인수를 해서 머신러닝 툴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대용량의 데이터 또는 이제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 같은 거 보면 변수 탐색하잖아요. 뭐 기술 통계량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래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기능을 제공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시려면 미니탭이 더 좋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델이란 걸 만들면 우리가 Y값, 우리가 목표라는 Y값에 대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실제로 이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지 또는 분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SPM의 강점은 아까 뭐 저희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R 같은 경우에는 그 코딩 기반이라서 실제로 그 분석자가 다 입력을 해야 되죠. 데이터 불러오는 것부터 전처리 모든 게 다 그렇게 필요한데 SPM은 사실 코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명령어는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미니탭 사용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대화 상자 방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클릭만으로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PM 제품을 구매를 하면 뭐 무슨 또 다른 버전이 있고 다른 버전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거기에 있는 모든 기능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우리가 그 머신러닝이라는 거 한 거 이제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뭐 인자를 뭐 어떤 걸 설정해야 되고 어떤 값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설정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세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진들이 초보자들도 쉽게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내장 시나리오로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설정만으로도 매우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제품과의 차별점은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프렌들리하다. 그러니까 대화 상자 방식이라서 사실 키보드를 거의 한 번도 안 쓰셔도 마우스만으로도 분석이 진행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접근을 할 때 그 Y를 설명하는 X 변수들 있잖아요. 이런 변수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건지, 어떤 값으로 설정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초기에 분석자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옵션을 보시면 누가 봐도 이런 걸 설정하면 되겠네 라고 되게 쉽게 인터페이스상 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수정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내장된 기능 중에 오토메이티드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분석을 수행하고자 할 때 그 분석 방법의 알고리즘만 조금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 번 사실 이 모델을 한 번에 만드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설정한 것들이 최적의 결과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머신러닝은 사실 뭐 금융이나 통신 이런 보험 쪽, 그러니까 고객 수가 굉장히 많은 이런 쪽에 좀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이제 제조 쪽에서도 머신러닝이 필요한 시점이 이제 다가왔죠.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는데 일례로 들면 이제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정이 다양한데 그 안에서도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뭐 100개, 뭐 200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회귀 분석 아세요? 회귀 분석 들어보셨어요? 회귀 분석 하려고 하면 저희가 뭐 P값 보고 뭐 계수값,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그 200개를 놓고 그걸 언제 하겠어요? 근데 머신러닝을 이 알고리즘을 태우면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변수 중요도라고 하는 그 순으로 내가 필요한 변수를 빠르고 쉽게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쪽에서도 굉장히 활용할 저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M은 우측에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뭐 미국 포드 회사도 있고 뭐 화이자라든지 제약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머신러닝을 도대체 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고 분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습 위주의 세미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아셔야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장표를 준비해 봤고요. 보시면은 전통적인 통계 분석과 머신러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놨는데요. 통계 분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회귀 분석 많이들 사용하시죠. 뭐 Y는 fx라고 하는 특정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x인자의 어떤 값들을 넣으면 y 값을 도출을 해주죠. 그래서 통계 분석은 보통 수학 방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고 y를 설명하기 위한 x들이 어떻게 y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통계 분석들은.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변수에 대해서는 모형에 잘 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잘 넣지를 않는데 그리고 회귀 분석하면 우리가 결과를 그대로 쓰지 않죠. 우리가 분석 과정 같은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분석 결과를 냈는데 뭐 유의하지 않는 변수가 존재를 하고 그런 변수는 또 해석하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 모형에 대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머신러닝이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 모형에 대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모수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든 뭐 특정 분포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형에 대한 가정들이 없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통계 분석이 과정을 중시한다면 머신러닝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표값, y값을 얼마나 잘 예측을 할 수가 있는지 뭐 0이 우량이고 1이 불량이라고 하면 0과 1을 얼마나 잘 분류할 수 있는지 그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회귀 분석 같은 거 해석하면 뭐 P값이 어떻고 계수값 해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모형의 퍼포먼스, 성능으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잘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양의 변수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분류 또는 예측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단계를 보면 일단 중요한 변수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고 나서 성능을 평가를 해요. 얼마나 이 모형이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또 튜닝, 모형 튜닝을 통해서 모형 최적화를 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강화 학습이라고 해서 뭐 강화 학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강화 학습은 사실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알파고 있죠, 알파고. 알파고가 자기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서 여기에 뒀을 때 승률이 얼마고 여기에 뒀을 때 얼마 이런 것들 다 계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 이렇게 뒀을 때 내가 그때 졌어. 이렇게 뒀을 때 내가 졌어. 이런 것들을 보상과 벌의 개념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강화 학습이고 제가 그걸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은 y값, 우리가 알고자 하는 y값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분석 목적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Y 값들이 뭐 성공 또는 실패, 우량, 불량 또는 뭐 콘크리트 같은 걸 보면은 콘크리트 강도를 얼마나 강도를 세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Y 값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존재 유무에 따라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미니탭에서는 사실 기초 통계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평균 차이,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회계 분석을 수행하고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지만 머신러닝에서는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카트라든지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실수 시간에 요 제일 밑에 있는 마르스라는 걸 제외하고 요 세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요 알고리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내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들, 그리고 어떤 분석일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차차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머신러닝의 분석 절차인데요. 그 통계 분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을 통해서 머신러닝도 데이터 탐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분석과 유사하면서도 유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기 단계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데이터들이 얼마나 Y값을 잘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의 초기에 데이터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델링 쪽에 보시면은 내가 어떤 분석 기법을 쓸 건지, 이게 즉 알고리즘을 내가 어떤 걸 적용해야지 내가 이거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카트니 랜덤 포레스트니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분석 기법이 선정이 되면 분석을 수행을 하겠죠. 근데 머신러닝의 특징은 굉장히 학습 데이터로 하는 학습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학습을 많이 시킨다는 거는 모형을 여러 번 만든다. 모형을 반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성능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모델 튜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튜닝하는 것처럼 이 머신러닝 모델도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정 값들을 바꿔주면 성능이 확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는 실습 예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모델 튜닝 과정 거치고 나면 이제 모델이 확정되겠죠. 우리가 모델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모델을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죠. 모델을 만들었으면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는 성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고 분포를 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활용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 가지고 모형을 만들었을 텐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 과거의 데이터가 실제 모형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럴 때는 이제 새롭게 모니터링이라는 걸 해서 성능 지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다시.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을 유지 관리하게 되는 이런 크게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오늘 해보실 거는 사실 데이터 탐색까지도 하시지도 않으시죠. 완성되어 있는 데이터 가지고 실제로 모델링을 경험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제 같은 것도 제가 굉장히 단순한 걸로 준비를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저희 그 데이터리스 홈페이지에 제가 예제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댁에 가셔서 SPM 데모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그런 것들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쉽게 제가 데이터를 구성했으니까 나는 머신러닝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계 분석도 마찬가지인데요. 머신러닝을 할 때는 이 데이터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게 크게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이제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모형을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 근데 머신러닝은 그러니까 우리는 회계 분석할 때 한 번 딱 누르고 이게 끝나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은 이 모형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반복. 그러니까 배웠던 걸 또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치실 때 한 번 공부한 사람이랑 10번 공부한 사람이랑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게 되죠? 보통 10번 공부한 사람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성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체 데이터의 70% 또는 80% 가지고 이렇게 떼내서 요거는 학습용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형을 만들었으면 성능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 성능 평가는 그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밑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검증용 데이터예요.
얼마나 학습을 잘 시켰는지, 얼마나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뭐 내가 트레인 데이터를 7로 놨다. 그럼 테스트가 3이 되겠죠. 근데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밸리데이션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또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이 트레인 데이터 안에서도 이 또 쪼갭니다. 이거를 이 7짜리를 4와 3으로 또 쪼개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를 한 번 더 검증해 보는 그런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고, 그 데이터에서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모형을 만든 거는 무조건 학습용 데이터, 이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요. 무조건. 그래서 결과 해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치면은 수능 점수가 제 점수인데 이 모의고사 점수가 내 점수야 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결과는 수능 점수잖아요. 모의고사를 열심히 잘 봐야 수능을 잘 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또 이제 실습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 성능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까 제가 대부분의 데이터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Y값이 존재하는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타겟이 연속형일 때, 연속형 데이터가 숫자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Y값을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목표하는 값이 100인데 얼마나 100에 가깝게 예측을 하는지,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라고 한다면 모형을 통해서 나온 Y값은 예측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값하고 예측값하고 그 차이가 큰 게 좋겠어요? 낮은 게 좋겠어요? 낮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연속형 데이터는 실제 값과 예측 값, 이 차이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이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MSE라는 거 보시면 이 공식 안에 실제 값 빼기 예측 값을 해서 이거 구하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이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성능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하신 회계 분석하실 때 결정계수 R스퀘어 값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회계 분석과 유사하게 타겟이 연속형일 때는 이 R스퀘어 값 가지고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참고용으로 보고, 우리 그거 아시죠? R스퀘어 할 때 X 변수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우리 R스퀘어 값 올라가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이 어때요? 변수를 100개, 200개 쓰는데 그걸 넣어서 R스퀘어가 99야 라고 너무 좋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X 변수,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MSE라고 하는 이 참고하는 지표를 종합해서 살펴보셔야 성능 평가를 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변수가 연속형이 있으면 또 범주형이 있겠죠. 이 범주형은 말이 범주형인데 카테고리칼 데이터, 그러니까 우량 또는 불량, 보통 이제 두 개를 많이 보죠. 성공, 실패, 우량, 불량. 그래서 이제 기업의